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뤄질 것은 이제 제1장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그,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의 2절,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를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찾는 이 1장의 주제와 관련해서 1절과 2절을 다뤄왔죠,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1절에는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이제 개관이 있었고, 그죠? 디지털 시대로 어떻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변화가 됐느냐.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아날로그라는 개념의 어원을 찾아봤고, 그죠?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디지털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런 디지털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가 유형의 인간들을,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 인간들을 우리가, 호모 디지투스라고 부를 수도 있다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또 아날로그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얘기되어 온 인간의 이제 종적인 학술 명칭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이 인간의 우리가 그 특징을 우리가 아무래도 그 아날로그적인 데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날로그적인 사고의 능력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적인 사고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비교하고, 결국 우리가 표층의 생각과 이제 심층의 생각으로 구별할 때는 아무래도 디지털적 사고가 오늘날 시대를 말하자면 그 표면적으로 장식하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표층적인 생각이 오늘날의 디지털적 사고하고 익숙하고, 그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해나가는 이런 정확하고 신속 편리한 이러한 단순 명료한 사고가 오늘날 표층적인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그 아날로그적인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심층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 또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해서 오늘날 최첨단의 이제 오늘날 정말 세계적 기업들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천재적인 이 사업가들도 기술 공학적인 사고만을 그들이 think라는 영어 단어 안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think week라는 것을 그 회사의 하나의 중요한 모토로 이제 삼아서 매주 이제 그 인문학적 사고와 융합된 그런 하나의 그 사고 실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회의를 주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라는 표어를 내걸어서 다른 IT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독창적인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이제 기여했던 것이죠. 이렇듯이 그런 천재적인 사업가들도 단지 기술 공학적인 그런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 또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디지털적 사고와 융합시킨 그런 디지로그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말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고, 그것이 오늘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IBM의 아니라 그러니까 애플의 그 신화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인문학의 조예가 가장 깊었던 기술공학자이기도 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우리가 결국은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서는 이제 근대 계몽주의 철학하고 디지털 사고를 연결시켰고, 이제 그 아날로그적 사고는 이제 낭만주의, 그리고 오늘날로 실존 철학으로까지 연결되는 이 고리를 얘기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철학적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오늘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1장을 다루는 내용 중에는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자아를 찾는 이 챕터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오늘 다루어질 3절 시대와 실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학적인 성찰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선.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에서 결국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BTS의 RM이 유엔 연설에서도 자식의 목소리로 또 자기 신념을 얘기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신념을 또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인데 소중함. 그건 또 우리가 신해철 선배 그 가수가 그 가사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에서 썼던 우리에게 그 소중함들은 변하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들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든 디지털 시대에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소중한 또 내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즉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각자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즉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즉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찾기 위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진짜 나를.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절에서 이제 가상과 현실, 그리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대화와 사고 실험, 세 번째는 실존과 자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워밍업으로 우리가 이 자아 찾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실존을 돌아보는 오늘 이 과제에서 가상과 현실이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가상 세계,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또 우리가 오늘날 메타버스라고까지 불리워지는,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 진짜 현실 세계보다도 더 밀접하고, 지금 여러분과 나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인터넷 수업에 비대면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이 지금 노트북에다가 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녹화하고. 자, 이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 가상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지금 화면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 그러니까 이 화면이라는 것은 디지털, 0과 1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디지털 시대와 실존이라는 3장 왼쪽에 보면 매트릭스 영화의 그 주인공 네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네오의 뒷면에 보면 초록색으로 글씨들이 쫙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식들이고 어찌 보면 0과 1의 조합으로 쫙 계산이 되고 하는 이제 어떤 행렬 같은 건, 수의 행렬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컬러풀한 이런 영상들이라는 것도 결국은 0과 1의 조합으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또 어찌 보면 원리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길고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지만 사실은 0과 1이라는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조합된, 분석해서 재구성한 이 세상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오가 서 있는 저 뒷배경에 초록 글씨로 쫙 내려가는 저게 바로 수식들이고, 그 수행렬들이 바로 매트릭스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가상 세계고 사이버 스페이스고, 이것이 이제 확장된 것이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라는 말에서 준말인데,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트랜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니버스를 넘어선 유니버스라는 뜻이죠. 메타버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건 우리가 진짜 현실적인 우주를 말하는 거고, 그죠? 우리의 진짜 세상을 말한다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트랜스. 그래서 그 너머의 어떤 우주라고 한다면 결국 더 확장되고, 더 어찌 보면은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요즘 소통 가능한 이제 우주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갤럭시 은하수까지 또는 저 달 넘어 무슨 태양계 너머에 저기까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도 쉽게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또는 우리가 현실의 우주보다도 어찌 보면 그 우주에 관한 그 많은 정보들이, 갤럭시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구현할 수 있고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인터넷 세상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어찌 보면 우리의 물리적인 우주, 물리적인 유니버스보다도 더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초월할 만한 어떤 우주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날 인터넷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메타버스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인터넷 세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지금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지금 강의를,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도
이걸 또 접속해서 나도 이거를 이제 업로드한 걸 여러분이 또 클릭해가지고 또 접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나와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디지털 가상세계 안에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오늘날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MZ세대들이라고 하는 또 그 오늘날의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우리 나 같은 사람만 해도 20세기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것이 지배적인 문화였고, 나는 아직도 그런 아날로그적 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만 하더라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디지털 세상이 더 여러분에게는 더 와닿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원리적으로 말하면 진짜 세상은 아닌데, 가짜 세상인데, 그 가상이 현실을 능가하는 정도로까지 오늘날 우리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이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상단에 어떻게 살아야라는 이제 그 질문 옆에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영화에. 그 보면 주인공이 이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사실 저 세트장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세트에 갇혀서 살았다는 줄 몰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뭐 태어나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9 to 5로 가서 일하고 아이 낳고 그 모든 삶을 영위했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하늘도 그렇고 그가 경험한 저 바다도 그렇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그 동네의 모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 또 자신의 아내,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하나의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리얼리티 쇼 있잖아요. 24시간을 그냥 계속 찍고 그 사람 몰래카메라로, 그죠? 몰래카메라로 리얼하게 찍는 리얼리티 쇼 있죠. 바로 그런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24시간만 찍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찍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리얼 다큐처럼 만들고 리얼리티를 갖는 영화처럼 그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평생 거기 가둬 놓고 살게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서 직장을 얻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자, 이 모든 휴식, 뭐 취미 생활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근데 심지어는 그 바다도 한계가 있는 그 하나의 인공적인 것이었고, 그 하늘도 지금 보시면 세트장의 벽면이 저기 하늘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천장도 말하자면 다 하늘 그림을 그려놓은 가짜라는 거지. 굉장히 높은 거대한 세트이기 때문에 돔 같은 건데, 야구장 이상의 큰 그 돔인데, 아마 그러니까 하늘인지 아닌지 진짜 하늘인지를 모르고 기상 변화를 마음대로 거기서 조작할 수 있고, 자, 이런 세트장이었다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계단을 올라가서 저 벽 옆에 계단을 올라와서 지금 보면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그 장면 내가 저기 업로드 안 했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손을 활짝 열고 프리덤을 외치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 진짜 해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 보면 이제 뭐 20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드루먼이라는 사람이 그 탈출해가지고 손을 벌리고 이제 기뻐하는 이 장면인데, 우리가 사실 이 가상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우리가, 인터넷 세계 안에 메타버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찌 보면 트루먼과 같은 저 주인공,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삶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매우 많은 그 가짜 정보들도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도 보다 보면 우리가 확증 편향에 걸리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봤던 것만 비슷한 게 계속 뜨는데, 그 중에는 진짜 가짜 정보들도 많더라고. 뭐 스포츠에 관한 것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연예인들에 관한 정보들이 막 가짜 정보들도 많고, 그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뭐 그런 과장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갇혀 사는 하나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이 세뇌당하고 있고, 또 우리의 선택이 결국 이런 정보나 지식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트루먼이란 저 사람이 저 세트장 안에서 거기에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과 거기 있는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을 믿고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또 뭐 애도 낳고 직장도 얻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속아 넘어간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연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뭐
어떤 여인이 유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좋아해서 그랬지만 또 그 여자도 연기를 통해서 그걸 받아줬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런 정보나 사람들의 또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가짜일 수도 있는 저런 세상을 하나의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트루먼 쇼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도 그런 가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 트루먼처럼 우리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가짜 정보를 진짜인 양 믿으면서 또 그래서 그 정보에 따른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고 살아가는 꼭두각시와 같은 마리오네트, 피노키오에 나오는 꼭두각시 마리오네트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왼쪽에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이런 정말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길들여지고 거기서 이제 배양되잖아요, 그죠? 슈퍼컴퓨터에서 말하자면 뭐 배양되고,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락한 것이 인간인데 거기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는 그러면서 그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당하고 거기서는 그래서 마치 3D 또는 4D 게임 안에 들어와 있듯이, 근데 게임이 이제 너무나 리얼한 정말 리얼한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 세계 안에 여러분이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세상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희귀고머리처럼 아주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방 안에서. 근데 그 게임 세계 안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매트릭스라는 영화 안에서의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가상 구현된 현실 안에 진짜 현실인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 가짜 현실을 진짜인 양 믿고, 또 진정한 현실이 뭔지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가상현실 안에서 그것이 진짜인 양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매트릭스는 그려주고 있는데, 그 영화는 거기서 진정한 세상 안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네오는 파란 약과 빨간 약 중에 빨간 약을 선택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매트릭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해서 해방되는 그런 이제 더 원, only one, 그 유일한 한 구원자로서의 그 인간이 이제 선택된 인간이 이제 네오라는 것인데, 그 주인공.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그런 가상 세계로부터 현실 세계로 정말 구출해내는 이제 그 구원자 역할을 한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 네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네오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진정한 인간다운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또 그것은. 진정한, 본래적인 실존에 도달한, 그 진정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 그게 이제 네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그 주인공 네오든 트루먼쇼의 그 주인공 트루먼이든 우리가 그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해방감과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 떠올려 본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일상 안에 어떤 개미가 아니라 뭐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같은 9 to 5로 살아가는 이 일상이 여러분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그죠? 9시부터 5시에 끝나는 8교시까지 학교에 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 매일의 그 반복된 삶이 어찌 보면 저 네오나 저 트루먼처럼 어떤 세트장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어떤 모습과도 유사한 게 아닌가. 거기서 우리가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가짜 정보든 그것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습관적인 어떤 또 전통 관습적인 또 이런 체제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계산과 경쟁을 해나가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학교 사회 안에서는 접수 경쟁, 여러분이 또 장학금 받기 위해서 성적 경쟁을 하잖아요. 다른데 콘테스트 나가면 또 거기 순위 경쟁하는 거고, 또 회사 나가서도 성과 경쟁하는 거고, 성과급이면 또 승진을 위해서 승진 경쟁하는 거고, 이렇게 또 여러분이 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또 시험 봐가지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 계산과 경쟁 속에서 이 체제 안에 갇혀서 뺑뺑이 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저 트루먼 쇼의 그 센터 안에 갇혀 사는 트루먼이나 저 매트릭스 세계 안에 갇혀서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그것이 진짜인 양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았던 그 네오처럼 우리도 이런 이익 계산이라고 하는 어떤 어찌 보면 진정한 가치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것들,
불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진정한 나의 실존의 고유한 가치라고 볼 수만은 없는 이 이익 계산이라는 이 가치, 이익이라는 가치, 정보라는 가치, 또 뭐 자격증이라는 가치, 또는 뭐 취업이라는 이 가치만이 과연 모든 것인가 우리 삶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모든 계산과 경쟁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이런 체제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트루먼 쇼의 저 세트장 안에 주인공처럼 매트릭스 세계 안에 갇혀있던 저 네오처럼 우리도 그런 지식 정보나 어떤 이익 계산이나 또는 뭐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이라는 이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나에게 쓰는 편지 안에 가사에도 그러 있잖아요. 진짜 돈과 큰 차와 무슨 안정된 직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배우자, 멋진 남편. 자, 이런 것들 안에 정말 나의 진정한 내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 또는 나의 진정한 본래적인 나를 실현하는 그 하나의 길이 거기에만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 이익들, 지식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에 과연 참된 나의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탈출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가치 체계라든지 삶의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저 주인공 오른쪽에 보면 문을 열고 나간 것처럼 저 세트장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봤던 저 주인공 트루먼처럼 우리도 한번 적어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찰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의 가능성을, 이 탈출의 가능성을 최소한 상상해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하는 이 과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세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익 계산 속에 살아가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능력들, 또 우리의 모든 능력이라는 게 이제 지적인 이런 사고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우리의 또는 양심적인 이런 의지적인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한 결단과 같은 이런 용기 있는 결단과 같은 이런 모든 인격의 요소들이 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결국 실존적인 질문인데, 이것은 나의 전 인격이, 나의 본래적인 나의 모든 역량이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했던 그 6가지 역량이면 그 역량 전부이고 또 그것 이상의 모든 나의 역량이 다 동원돼야 할 만한 질문이고,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전인격이 개입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익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쉽고 빠른 그런 인스턴트적인 사고 속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가 디지털적인 그런 계산만 하고 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유기농적인 그런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에는 아주 좋잖아요. 청국장이라든지 우리가 김치 같은 이런 발효식품 같이 오래 묵힌 음식들도 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음식도 그런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된장, 고추장, 그죠? 김치 같이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빔밥 이런 게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식들인데 이것이 좋은 것처럼 몸에 우리가 사고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아날로그적 사고 또 아날로그적인 태도로서의 삶이 어찌 보면 빠르고 쉽고 편리한 이 인스턴트적인 음식과 여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문화, 디지털적인 문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인터넷과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유기농의 음식이 중요하듯이 어떤 여유와 또 깊은 어떤 성찰과 또 느린 듯 하지만 여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삶을 누리는 자 이런 느림의 미학, 여유와 누림의 미학, 또 여백의 미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깊은 성찰과 이런 아날로그적인 사고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또 여러분과 나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아날로그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의미, 즉 내가 누구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적인 깊은 성찰을 동원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고 빨리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즉 디지털적인 사고에 의해서 1 더하기 1은 2처럼 정확하게 계산이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고진감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듯이, 이런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날로그적인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정말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하고, 진정한 인간성이 고양되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고양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디지털적인 이런 이익 계산, 경쟁, 빠른 스피드의 그 손쉬운 처리, 계산적이고 추론적인 이런 사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찰적인 이런 깊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통해서, 즉 철학적인 이런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고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깊이 한번 스스로 던지고 오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나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이 실존적 질문을,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 그럼 하나의 멘토로서 선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소절은 대화와 사고 실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많은 대화편을 남겼는데, 대화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방법론이 대화라는 것은. 근데 그 대화편이라는 건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이 아니고, 뒤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플라톤이 제자로서 플라톤이 쓴 모든 책들을 우리가 대화편이라고 하고, 그 대화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가 어떻게 그러면 철학을 했느냐 하는 것은 플라톤이 쓴 그 대화로 이루어진 책들을 우리가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플라톤이 쓴 책은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보면 드라마 대본이야. 그죠? 희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드라마 대본. 그래서 그 플라톤의 이 책들은 다 이렇게 생동한 언어, 구어체로 되어 있고 대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소설가들이 어떤 대화로 소설을 쓰듯이, 또는 뭐 희곡을 쓰듯이 문학 작품에 버금가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플라톤의 모든 책들은. 그러나 이제 물론 심오하고 어렵죠. 주제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주제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소크라테스 이런 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자, 우선 그걸 설명하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주로 어떤 것을 그러면 질문을 던졌냐면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뭐 아레테라고도 하고, 그리스 말로는 아레테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virtue, 우리말로 하면 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아레테라고 하는데, 그거는 덕이라고도 변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인간의 큰 덕, 인간다운 덕목이 뭐냐, 이제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아레테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인간다운 그 대표적인 덕목 중에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뭐 용기란 무엇인가,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뭐 등등. 자, 이런 주제들을 주로 질문의 주제로서 던졌어요, 소크라테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긴 그 가치에 통해서. 근데 어찌 보면 소크라테스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그가 던진 가치들, 즉 정의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 우정이란 무엇이냐, 또는 뭐 이런 등등의 가치들, 자, 이런 용기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소크라테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고, 그게 소크라테스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이 노란 테두리가 된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찰을 하지 않은 삶은 인간다운 삶으로서 여겨질 수 없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사실은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클릭하고 인터넷 접속에만 빨리빨리 매일매일 24시간 거의 뭐 인터넷 중독, 이런 디지털 중독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항상 클릭 빨리 일을 처리해 나가고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추론하고 계산하고 자 이런 걸 또 소비하고 정보를 빨리빨리 소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깊이 그것을 되새기고 그 근거를 따져보고 깊이 성찰하고 또 내 삶의 어떤 깊은 것과 연결시켜서 비유적인 어떤 시적인 사고도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인스턴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성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라는 것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성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의 방법을 썼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소크라테스의 이제 아버지가 뭐냐면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방법론인 논박술과 산파술이라는 대화의 방식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직업의 비유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조각가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논박술이 연결될 수 있냐, 비유가 될 수 있냐면 왜 말하자면 조각이 논박술의 비유 될 수 있냐면은 이게 논박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주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우선 질문만 합니다. 항상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모른다고 항상 고백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싶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신탁 중에 하나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신탁이 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아폴론 신전 델포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이제 델피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작은 도시에서 이제 아폴론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근데 그 아폴론 신전에서 내려진 신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라는 아폴론 신의 어떤 신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근데 그 신전에 아폴론 신전의 그 명판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뭐였냐면 현판으로 붙어 있던 글씨가 뭐였냐면 그노티스 에우톤인데 그리스 말로 그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Know yourself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다라고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아까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가 진짜 소크라테스의 말이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폴론 신의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소크라테스의 말이냐로까지 와전되냐면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소크라테스라는 신탁이 내린 곳이 바로 아폴론 신전이었고 델포이에 그 아폴론 신전에 내려진 현판에 적혀져 있는 글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폴론 신전에 가봤을 거고 분명히 왜냐면 거기서 신탁을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났을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현판에 쓰여져 있는 말을 또 봤겠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을 또 되새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던 신탁을 내린 아폴론 신이 내린 또 하나의 신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항상 되새기며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 말을 전했을 수도 있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를 평생의 숙제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평생 소크라테스를 인도했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로도 와전된 것 같고 근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하나는 진짜 말은 이제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신탁을 내렸던 아폴론 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소크라테스라는 신탁도 내렸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고는 의심했다고 그랬죠. 왜 내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느냐. 왜냐면 나는
진정 지혜를 도달하지 못했다고 나는 자각하고 있고, 나는 정말 확실히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뭡니까? 질문하고 다니고,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데, 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을까? 저 신은, 아폴로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항상 그걸 질문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내가 만일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그 이유는 단지 이것일 뿐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알고 있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다. 그게 뭐냐? 다른 소피스트들은 자기가 항상 질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피스트였단 말이죠. 소피스트는 지혜의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자기는 묻고 다녔는 결과 소피스트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다 안다고 자랑하고 그 답을 주지만 자기 질문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또 묻고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논박수를 통해서 질문한 결과 그 주장들이 다 깨지고 말더라는 거죠. 즉 그들의 알은 완전하지 못했고 결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안다고 착각했지 진정한 알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진정한 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자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만 그들보다 내가 낫다면 낫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자였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출발점에서부터 알고 있는 자고 그래서 깨닫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항상 질문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한 가지 더 안다고 한다면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걸 이제 무지의 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논박술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거예요. 무지의 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출발점에서 항상 무지의 지를 깨닫고 시작했는데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소피스트들이었단 말이죠. 이 소피스트들은 다 안다고 자기들은 항상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논박수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지적함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정말 내 주장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하게 만드는 걸 이제 반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뒤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러니고 그리스 말로는 이로니아라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의 그래서 논박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어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논박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내가 했던 말을 나는 보류하겠다 또는 취소하겠다. 왜냐하면 내 주장이 모든 경우의 사례에 다 맞지만은 않은 것임을 깨닫게 이제 만들어주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논박이 되면서 결국 내가 했던 말을 이제 나는 그럼 정정하겠다, 수정하겠다 또는 내 말을 번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을 뒤집게 만드는 이게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소피스트들은 다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지혜롭게 자기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혜 그 자체인 자라는 말 그대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논박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가하다 보니까 내 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어법, 아이러니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했던 말을 뒤집게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완전히 아는 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깨닫게. 무지의 지혜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무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증오하고 그를 아주 말하자면은 배타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형 선고를 억울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명분을 대가지고 국가에서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든가 청소년을 타락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누명을 씌운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누구를 심하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누명을 쓰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근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그 당시에 지식인층이고 아주 말하자면 당대 대표적인 현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일컬어졌던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해서 또 그들은 다 고위직 말하자면 귀족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각가이자 산파를 부모로 뒀다는 것은 아주 천민에 가깝죠. 서민이라 하더라도 아주 정말 밑바닥 서민인데 출신이 이제 그들은 뭐 왕족이거나 귀족들의 자제였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또 아주 부잣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오늘날쯤 뭐 삼성의 뭐 이런 자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현대그룹의 자제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였기 때문에 그들은 소크라테스 같이 못생기고 대머리에다가 그 신분도 아주 하찮은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대답을 딱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줬더니 거기를 자꾸 묻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논박수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말을 뒤집게 만들고 철회하게 만든단 말이죠. 꼭 맞는 말만은 아닌 것 같다, 내 주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뒤집게 만들고 아이러니에 빠뜨리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마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결국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를 전기 가오리라고도 별명을 지어줬고, 왜냐면 전기 가오리는 몇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서 잘못해서 건드렸다가는 만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자기의 주장이 다 이 논박수에 의해서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소피스트들은 전기 가오리를 하나 만난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정신의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소피스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논박술이라는 방법은 이제 그 조각가인 아버지와 왜 비유되냐면 아버지의 직업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조각을 한다는 것은 큰 거친 하나의 돌멩이를 쪼아서 이렇게 까내 나가잖아요. 이렇게 조탁을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깨서 결국은 이렇게 그 어떤 뭐 사람의 모습이든 어떤 뭐 자기가 조각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다듬어가는 건데 이런 것처럼 논박술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이 질문 저 질문을 통해서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논파해 나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다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그 돌멩이를 쪼다 보면 돌멩이 전체가 이제 다 뭐 가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완벽한 논박이 돼버리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을 통해서 그 주장을 살린다면은 뭐 말하자면 거친 돌멩이가 그래도 어떤 정형화된 모양으로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조각의 방법. 이것이 바로 논박술, 언어적인 그 기법인 논박술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자신은 정신의 세계를 조각하는 자라고도 이제 비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논박술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파술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의 그 말하자면 저건데, 그 어머니의 직업이 산파였기 때문에 이제 산파술이라고도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대화 방법이 논박술이라면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거칠은 것을 까내려가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이제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산파술은 적극적으로 하나의 진정한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박술을 통해서는 내 생각이 한계가 있구나, 내 생각이 부족하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무지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내 말을 뒤집게 만드는 것이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산파술은 이제 그렇게 무지를 깨달은 후에 완전하지 못하음을 자각하게 만든 후에 진정한 완성된 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또 참된 진리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일 앞에서 논박당한 것이 완전히 오류였다면,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정말 올바른 진리를 말하자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산파술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논박술이 어떤 예를 들면 저거에 비유하자면, 청소에 비유하자면은, 집을 청소하는 것에 비유하자면 어떤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기법이라면, 이제 산파술은 이제 진짜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기법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산파술에 동원된 그 방법론은 이건 하나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논박술은 정확히들 아는데 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지냐면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쓴 그 책 대화편들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초기,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초기 대화편이 아무래도 소크라테스를 그대로 말하자면 모방했고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플라톤의 중기 이후 말기로 갈수록 똑같은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플라톤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이 초기 대화편을 보면은 주로 논박술을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항상 그 대화의 끝은 아포리아로 끝난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더 이상 그 말하자면은 그 주장을 소피스트가 자기 주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철회하고 또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난 잘 모르겠다 오늘 더 이상 논의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포기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무지를 깨닫고 아이러니에 빠뜨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초기 대화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의 그 책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초기 대화는 논박술이다라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논박술이라는 것을 플라톤이 쓴 초기의 그런 저작들, 대화편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중기 이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비유 같은 것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칸에 보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왜, 뭐예요.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저 그림 말고, 트루먼 쇼의 그림 말고 밑에 동굴 그림 있죠? 그래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저 하늘 바라보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는 저 동굴 그림이 있는데, 이 동굴 그림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말한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네, 그래서, 이런 동굴의 비유와 같은 비유를 사용해서, 그 이야기, 대화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나는 이 삼파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살아있는 지혜를 말하는 깨닫게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지혜를 우리가 아이에 비유하면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삼파의 기술은.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걸,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생명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게 삼파 뜻이, 소크라테스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살아있는 지혜를 깨닫게 도와준 게 바로 삼파술이다. 근데 그 방법론은 내가 볼 때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동굴의 비유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제 오늘날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가상세계 속에 빠져 있던 또는 이 세트 안에 갇혀 살던 트루먼이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 가상세계인 이제 수열로 이렇게 만들어진 0과 1의 조합으로 계산식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 언어들로 만들어진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즉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이 네오를 해방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세계, 가상 세계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삼파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파술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갇힌 죄수와도 같다. 이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는 죄수와도 같다라는 이제 비유거든요. 우리 대중들의 삶이라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세트장 속에 gat혀서 살았던 저 가짜를 보고 진짜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이 트루먼 주인공, 또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이 수식에 의해서 이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이 인터넷 세상을, 또는 3D 그래픽의 세상을 진짜인 양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네오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하나의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플라톤의 또는 소크라테스의 이 그림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콘이라는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이콘. 근데 이코니아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코니아라는 말이 아이콘이라는 말이 된 거죠, 영어로. 네, 그래서 이코니아라는 그 그리스 말이 사실 아이콘이라는 말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아이콘 아닙니까? 이런 게, 그죠? 이런 하트 뿅뿅, 또는 여기 그죠? 윈도우에 우리가 누르는 그 아이콘들, 그죠? 그게 그림자잖아요. 그죠? 하나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동굴 속에 이런 그림자들을 바라보면서 죄수들이 여기 보면 묶여 있어요. 목과 발과 발이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구속돼서. 마치 이 세트장 안에만 구속돼 살다가 결국은 이 세트장 바깥으로 나가는 이 해방을 마지막에 결론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이런 세트장 안에 갇혀 사는 그림자만을 보고, 또는 이런 인터넷 공간 안에 있는 아이콘과 이미지들만을 보고, 가상의 그림자들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림만을 보고 사는, 이런 이미지들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수와도 같다. 이 동굴 속 죄수와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3D 그래픽 세상 안에, 또는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가 디지털 중독에 걸려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죄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근데 이런 죄수의 그 쇠사슬을 끊고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림자만 보는 사람으로부터 저 디지털적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를 들면 저 아날로그적인 진짜 참된 세상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페다고지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교육이란 말, 교육학이란 말을 우리가 페다고지라고 그러죠. 교육학. 교육. 근데 이 페다고지라는 말은 파이도스와 아고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어원이. 근데 파이도스는 청년, 청소년을 말하고 그다음에 아고는 이끌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리드해 준다는 거예요. 리드.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이끌어서 저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자만에 갇힌 세상, 이 그림자 세상 안에 갇힌 예를 들면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고 우리가 아이콘 클릭하는 이제 인터넷 그 가상 세계라면은 자 이런 이미지들의 세계로부터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인도해서 이 진짜 아날로그적인 진짜 참된 나무와 꽃과 풀이 그 풀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세상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 LED 조명 안에서의 뭐 영화관이나 3D 그래픽의 세상이라면 이 정말 태양빛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과 빛이 비치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파이도스 아고 이게 그리스 말로는 파이데이아라고는 말이 여기서 왔고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는 교육인데 여기서 영어 페다고지라는 말이 온 겁니다. 그래서 파이도스와 아고라는 이 어원에서 페다고지라는 영어가 왔다. 교육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은 이런 철학적인 교육인데 이 가상세계 안에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이 삶이 사실은 현실의 삶인 양 진짜 삶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는 죄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그거로부터 탈출시켜서 진짜 세상을 자유롭게 만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철학교육이고 그게 철학자의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사명, 교육자의 사명이고 철학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산파로서의 역할인 거고 그것을 도와주는 리더로서의 삶이 바로 산파로서의 삶이고 그러니까 결국 소크라테스의 산파시라는 것은 이렇게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가상의 세계 안에 구속된 우리의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이 정보의 노예, 지식경제, 이익계산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진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이 바깥 세상, 진짜 리얼한 세상 안에서의 진짜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교육이듯이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고 그의 그런 적극적인 하나에 기여했던 방법이 그의 삼파술이라는 의미의 생명력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대화 방법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대화인 삼파술이라는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 진정한 인간다운 덕을 정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우정이 무엇이고 뭐 이런 덕목을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적극적인 대화 방식인 삼파술이다. 소극적인 대화 방식인 논박술은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래서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아이러니에 빠뜨려서 스스로 자기 말을 뒤집어 무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이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라면 삼파술은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의 지식을 치유하고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와 참된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것은 논박술이 아니라 이제 삼파술인데 이것의 주된 방법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어떤 저 밑바닥 아날로그적인 어떤 사고를 일깨워서 이렇게 추론적인 이런 그 논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을 촉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의지 모든 요소, 인격적인 요소에 다 호소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와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적극적인 대화 방식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삼파술이었다. 그것이 예수가. 그래서 그것을 계승한 플라톤이 이제 동굴의 비유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남겼어요. 예를 들면 뭐 쌍두마차 우리 영혼을 3분 해가지고 뭐 이성적인 부분은 마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망 아주 정욕 아주 본능적이고 좀 이렇게 어두운 우리의 정욕과 같은 측면은 폭력적이거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충동 같은 거는 어두운 검은 말에 비유했고
또 쌍두마차라고 할 때 또 하얀 말, 백마는 하얀 말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선한 의지와도 관계되겠죠. 선한 의지와도 관계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부가 이성이라면 이런 어떤 우리가 말을 잘 듣는 말이 흰 말이고 말을 잘 안 듣는 말이 검은 말이라고 이제 비유했는데, 이 검은 말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말 안 듣는 말이 이게 어떤 우리의 어두운 충동들, 뭐 폭력적인 충동, 또 성적인 충동,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범죄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두운 말이고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져 있는 그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플라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 잘 듣는 하얀 말을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칸트식 말하면 선한 의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성과 이런 의지와 정욕이라는 세 요소로 인간의 영혼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쌍두마차와도 같다. 영혼이 이렇게 운행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삶을 영해가는 것은 이런 쌍두마차가 말하자면 달려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쌍두마차의 비유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려준 것인데,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인데, 그렇게 이런 것이 하나 이제 삼파술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나는 봐요. 플라톤이 계승해서 이제 삼파술을 사용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삼파술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정신분석과 같은 심리학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을 보면은 3분을 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에고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이런 빙산의 이 표면에 해당하는 것이, 바다 위에 나와 있는 표면에 해당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 바로 의식이고 에고고, 그 다음에 자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뿌리, 빙산의 밑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바로 리비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드라고도 하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적 본능이자,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것이죠. 그죠? 성적 본능이자 어떤 파괴적인 본능, 폭력적인 본능.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게 초자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요게 이제 우리가 이 표면에 있는, 빙산의 이 일각에 해당하는 이 표면에 있는 것을 자아라고 한다면, 에고이자 자아라고 한다면, 요 밑뿌리에 있는 여기는 이건 초자, 슈퍼에고고, 요걸 이제 리비도, 그죠? 본능적인 거, 충동, 본능적인 충동을 이제 바로 이 밑뿌리에 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밑뿌리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의식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데, 위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솟아올라 있는 이 표면에 있는 게 바로, 해수면의 표면 위에 있는 바로 이 빙산의 일각이 이제 의식과 자아를 구성하면, 밑에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이런 충동, 본능적인 충동과 그다음에 초자라는 것이 이제 구성하고 있다. 이게 인간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셋으로 등분해서 구분해 준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인데, 이게 아까 말한 쌍두마차와 마부로 이루어지는 이런 마차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달려 나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영혼이다라고 했던 이 삼파수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비유해 줬던 이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런 사고가 바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이 영혼의 3분, 이 마음을 분석해 나가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프로이트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박술이라는 것은 아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장의 한계를,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에 한계를 논파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지를 깨닫게 했는데, 이런 논리적으로 논박해 나가는 방법은 오늘날 심리학으로 보자면 인지심리학, 그래서 인지치료에 영향을 줬죠. 네. 이것은 정신분석 치료에 영향을 줬고, 이것은 인지치료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줬고, 이것은 정신분석 심리학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과 삼파술이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과 연관성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 동굴의 비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가상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이익 경쟁과 인스턴트적인 이런, 수학적인 계산, 추론에, 이렇게 항상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고만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디지털 중독에 걸려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에, 이런 패턴에, 이런 방법론에 항상 경도되어 있고 묶여 있어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식의 어떤 사고 패턴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여기 죄수가 이 동굴의 그림자만 보고 살듯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가상세계로부터의 탈출이, 말하자면 트루먼 쇼에서 얘기되고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 얘기된다면,
그것을 선구적으로 하나의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플라톤의 이런 동굴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